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76화 적심무경입니다. 문서적, 심할심, 업설무, 마침내 경이 되겠습니다. 이 적은 호적, 이름의 의미로서 적심이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경은 경계가 없다는 말이니 적심무경을 번역해 보자면은 그 명성이 세상에 경계 없이 퍼지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앞서 배운 독초성미, 신종, 의령을 실천하게 되면은 업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명성이 세상을 널리 떨치게 됨을 이 사자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에서 이 무경은 끝이 없는 무한한 경지를 말하는데요. 장자의 이 재물론에 진어무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지 이천에, 이 천혜로서 그것을 화합하고, 이 그것이란 것은 이 세상 만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천예라고 하면은 이 하늘 테두리를 말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조화를 뜻한다고 합니다. 인지 2만년, 이 만년으로서 만물의 인연을 이룬다면, 이 만년이라는 것은 널리 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도 경계 없는 끝없는 도를 뜻한다고 합니다. 소위 국년야, 주어진 수명을 온전히 누리는 바이다. 이 국년이 천명을 다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망년, 망이 세월과 고민을 잊고, 진어무경, 이 무한한 경지에서 자유로이 움직임은 고 우제무경, 고로 무한한 경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이 문장에는 장자의 자유로운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가래뢰, 그리고 예석, 그리고 대죽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래뢰는 이 밭을 파는 끝이 넓적한 모양의 농기구를 그린 자형입니다. 삽처럼 사람이 이렇게 땅을 파기도 하고, 줄을 매달아서 여러 명이 힘을 모아 땅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여 동물의 힘을 빌려 땅을 파는 쟁기가 됩니다. 가래뢰가 뜻하는 바는 가래, 굽정이, 굽정이도 역시 땅을 파는 농기구죠. 그리고 흙을 파헤치는 기구 등을 뜻합니다. 예석은 이 석길착으로도 불리는 자형인데요. 이 자형은 고대에 있었던 대홍수를 그린 일종의 회의문자입니다. 세계에 산지한 고대 문명에서는 곧잘 대홍수에 대한 설화가 나오곤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 역시 대홍수를 배경으로 나온 설화가 되겠습니다. 이는 모든 고대 문명이 강을 배경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공통점이 나타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황하강을 배경으로 발생한 황하 문명 역시 4300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홍수를 막고자 우임금이 치수를 시작했다고 하죠. 대홍수는 기록의 역사 이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과거 대홍수를 나타낸 이 예석자는 오랜 과거를 의미하는 자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큰 물결이 있고 위에 해가 떠 있거나 아래 해가 잠겨 있는 형국입니다. 건문에서도 큰 물결이 아래 해를 이렇게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과거에 있었던 대홍수를 가리키는 이 석자는 그 의미가 옛날, 어제, 오래다, 오래된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물결 아래에 있으니 해가 저문 것으로도 해석되어서 전혀 끝나다는 뜻이 있고, 이와 반대로 해가 물 밑에서 이제 떠오르는 것으로도 보아 처음이라는 반대되는 뜻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홍수는 모든 것을 집어삼켜 버리기에 섞이다, 교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는 섞일착으로 읽습니다. 문서적의 이 각골자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각골자형을 보면 여기 사람이 있고 다리에 이렇게 발짓자가 달려 있죠. 즉 발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손에는 가래가 쥐어져 있어서 발로 가래를 밟아 이 흙을 이렇게 파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두 손에 이 가래를 쥔 사람이 있고 아래 밭에는 이 밭고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자형에서는 이 두 밭고랑 아래로 이렇게 밭전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가래로 밭고랑을 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가래를 이 변에 매치하고 밭고랑을 형태가 유사한 이 예석자로 이 변형시켰습니다. 이 자형의 원래 뜻은 밭을 일구다 혹은 농사를 짓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래를 밟아 땅을 뒤집는 것으로도 풀이되므로 이 밟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밟다는 뜻은 또한 짓밟다, 범하다, 업신여기다로 그 의미가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 것을 표현한 이 자형에는 또 다른 의미가 붙게 되는데요. 이는 경작지의 규모 또는 이에 종사하는 농민의 수 등을 기록한 호정 문서를 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사 기록을 시작한 것에서 기원한 듯합니다. 따라서 농사를 표현한 자형에는 자형의 이 기록이라는 뜻이 부여되면서 소전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머리부에 대죽자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물은 죽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전에서는 이 예석자가 방에 들어간 이유도 이 예석자에는 이 오래된 기록이라는 속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형은 임금님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것 혹은 측량하는 농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머리부에 대죽자가 없는 적전적으로 부릅니다. 이 적전은 임금님이 농사를 짓던 논밭 혹은 임금님이 농사를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이 문서적이 뜻하는 바는 문서, 서적, 호적, 등록부, 법령, 기록하다, 등록하다, 친경하다, 발로 밟다, 업신여기다 등의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시말심입니다. 이 자는 달감자와 짝필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죠. 달감은 입에 음식이 들어간 것을 표현한 자형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음식을 머금다, 맛있다, 달다 등이 되겠습니다. 짝필은 비단천을 여러 장 포갠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비단을 이 여러 장 포개는 이 사각 모서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석 음자 모양으로 놓여진 비단천 위에 다시 물결 모양 비단천을 겹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두 장을 겹치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두 장, 세 장, 네 장까지 이렇게 겹쳐진 양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당시 비단천의 최소 묶음이 4장이었던 데 기원합니다. 소전으로 오면서 자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자형은 소전의 이 넉사자에 가깝게 그려 이 4개의 천이 묶여진 형태임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시말시임은 매우 편안하고 이 안락함을 나타내는 자형입니다. 맛난 것을 먹다는 이 달감자와 비단옷을 뜻하는 이 짝필의 조합은 비싼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형은 인간의 욕심을 표현하였다 하여 그 의미가 심하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말시임이 뜻하는 바는 심하다, 중하다, 많다, 몹시, 대단히, 참으로 등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짝필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비단 한 장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폭이 95cm, 길이가 약 3m 정도입니다. 이는 성인 한 명의 옷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른장을 넣어서 길이 단위로 삼았습니다. 비단은 얇지만 넓고 길기 때문에 보관과 수송의 편의를 위해 여러 장을 겹쳐 말아 묶음으로 들고 다니게 되는데요. 그 최소 단위가 4장이었는데 이 비단 4장 한 묶음을
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필은 길이 단위로 약 12m 정도 되는 정도가 됩니다. 고대에는 이 비단이 처음 나왔을 시기에 매우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로마에 처음 비단이 전래되었을 당시 너무 비싸서 아무리 부자여도 황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자라 해도 아마나 린넨으로 된 털가죽밖에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에 대한 로마인들의 욕구로 인해 동서양의 교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전성기에는 동양의 특산품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비단은 어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교류의 통로로 사용된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 오아시스 길, 즉 서역 남로와 서역 북로가 있고, 그리고 서역 북로는 다시 천산 산맥을 두고 천산 남로와 천산 북로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길들은 주 교역품이었던 비단의 명칭을 따서 오늘날 실크로드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 한 필의 가격은 망아지 한 마리 값으로 매우 비쌌습니다. 그래서 한 필은 망아지 한 마리를 뜻하였으며 말을 세는 단위로도 정착됩니다. 후대로 오면서 잦은 전쟁으로 말값은 폭등하였지만 비단은 점차 이 생산지가 늘면서 그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비단은 한반도 삼국시대의 주요 수출품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상인들이 이 삼국시대의 이 비단을 최상급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필은 비단을 한 장씩 이 모서리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서 짝을 맞추다는 의미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짝을 의미하는 자형으로도 사용하게 된 것이 이 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될 짝을 배필이라고 합니다. 배는 나누다는 뜻이고 필은 합친다는 뜻이니 결국 배필은 나누어 합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부부의 인연으로 합친다는 단어가 바로 배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자는 읍설무입니다. 이 자는 아래 이 연하발이 있지만은 이 각골자를 보면은 불화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고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농사가 시작되기 전 석기시대 식문화는 채집과 사냥이었습니다. 특히 사냥은 부족의 주 단백질 원이기도 하고 많은 인원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에 성공하면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나타내었습니다. 읍설무의 각골자를 보면 이 큰대자에 사람이 있고 이 팔 부분에 손수자가 따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빈손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는 이 손을 휘저으면서 춤을 추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없다는 의미와 춤추다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건문에서는 손수자는 양손에 잡은 이 짐승을 이렇게 들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사냥감을 들고 매우 깊어서 춤추고 있다는 식으로 풀이가 된 것입니다. 소전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자양분화가 일어납니다. 춤을 추다는 의미는 다리를 엇갈리게 하다는 이 어그러질 천을 이렇게 아래 배치하여서 신나게 춤을 추는 사람을 의미하는 이 춤출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없다는 의미는 사냥에 실패했다는 의미로서 자양 중간에 이 망했다는 이 망할 망태를 이렇게 삽입하여 읍설무가 완성이 됩니다. 한편 사냥한 짐승의 팔다리 부분은 보면 이렇게 나무목과 똑같이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나타내는 뜻이 이 숲이 무성하다는 이 우거질 무가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읍설무가 뜻하는 바는 없다, 아니다, 말다, 금지하다, 하지 않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마침내 경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소리음에 어진 사람인의 합자입니다. 말씀어는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나타낸 회의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입구자가 있고 위에 가시를 뜻하는 이 매울 신자가 있습니다. 이
가시에 찔려 입에서 신음소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소리는 의미가 있는 말과 의미가 없는 음양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부터 의미가 있는 말을 뜻하는 이 말씀음과 음양을 뜻하는 소리음으로 이 자양분화가 일어납니다. 소리음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 이 구자를 이렇게 달감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소리음은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라 달콤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즐거운 악기 혹은 노래가락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소리음의 의미는 소리, 거리는 소리, 말, 언어, 음악, 음률 등이 되겠습니다. 어진 사람이는 사람은 이렇게 하완신을 그린 자형이라 각 골자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른 자형의 구성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로서 아야, 어떠몬, 빛광, 형형, 그리고 면할 면의 이 검문 자형들을 보면은 아랫부분은 모두 어진 사람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진 사람인이 단독 자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해수에 이르러서 이 아야의 간자체로 쓰이게 되면서입니다. 아야는 이 갓 태어난 아이의 이 정수리 뼈판이 아직 닫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경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이 아야와 소리 내다는 이 소리음의 이 합자입니다. 이는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소리를 내다는 표현입니다. 신생아가 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미 뱃속에서 양수로 찬 폐가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가 울게 되고 아이가 우는 순간 이 공기가 폐에 들어가서 폐가 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클수록 건강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옛날 산파들도 태어난 아이가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려서 빨리 울게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드디어 어미에서 벗어나 울음으로 생명을 시작하는 것을 묘사한 자형이 마침내 경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경이 뜻하는 말은 마침내, 드디어, 이 지경은 땅의 경계를 말하죠. 끝, 다하다, 도달하다, 이르다, 두루미치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침내 경이 이 두 개 모인 이 자형은 바로 이 다툴 경자입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면 소리 내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는 서로 말싸움을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소전 자형은 이 말씀음과 어진 사람인의 조합이었지만 오늘날 자형은 이 설립자와 형형의 조합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툴경이 뜻하는 말은 다투다, 겨루다, 뒤쫓아, 나란하다, 갑작스럽다, 성하다, 높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적심무경, 즉 명성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열전, 역생육고열전에도 명성이 자자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전한 때 이 육고는 고조 유방이 죽은 후 여시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자 재상이었던 진평을 위해 여시 일족에게 대처하는 몇 가지 계책을 일러주었으며 이에 진평과 대장군 주발이 결속하게 되면서 여시들의 형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진평은 육고를 크게 치하하게 됩니다. 육생, 2차 유, 한정, 공경간. 육고는 이것으로서 이 한나라 조정의 이 공경들과 교유하였으며 명성, 자심, 그 명성이 자심, 자자해졌다. 문장에서 이 명성, 자심은 명성, 적심이라고 적기도 하는데요. 이 머리부가 이 대죽자인 경우가 이 적심, 이 풀조자인 경우가 깔개자, 즉 자심이 됩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은 뜻이긴 한데 한자가 좀 틀리죠. 원래 깔개자에는 사람들 사이에 이름이 오르내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자문에서 이 적심은 사실 이 자심을 오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